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추심 방식을 한번 훑어봅니다. 그럼 이제 추심 방식은 우리가 이제 DADP, 그죠? 그래서 추심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요. 채권 채무를 청산한 거는 크게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으로 이제 송금 방식은 뭐 채권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주니까 그것은 이제 채무자로부터 결제 행위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방식은 역으로 채권자가 당신에게 내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변제하시오라는 재촉의 어떤 서류를 발행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역에서는 국제간의 그 대금 결제에서는 그걸 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채권자로부터 결제 행위가 시작되죠. 실질적으로 결제 행위를 재촉하는 행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은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결제 행위를 시작을 누가 하느냐? 그건 채무자로부터 결제 행위가 시작되느냐?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결제 행위가 시작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송금 방식이냐, 추심 방식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용장 방식도 수출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환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청산 과정을 보면 어떤 추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추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신용장 같은 경우도 수출업자가 채무자 앞으로 환음을 발행하죠. 그래서 채권 채무의 청산 과정을 보면 이것도 추심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심에 의한 결제는 은행의 지급 확약 없이, 근데 신용장 방식 우리가 그러면 추심 관계에서 DADP는 어떤 거냐면은 단지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환음에 대해서, 즉 지급에 대해서 은행이 지급 확약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장에서도 우리가 환음을 사용하죠. 결국은 추심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추심은 은행이 일단 수출업자에게 지급을 확약한 거죠. 확약한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추심의 어떤 프로세스는 은행 내부적인 부분이죠. 그죠? 물론 소구권이 있어서 추심했던 부분을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수출업자에게.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굉장히 제한된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지급은행이 지급을 한 이상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앞전에 얘기했죠. 다시 더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은행, 즉 우리가 개설은행은 최종적인 지급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급을 한 사람이 다시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신용장은 지급을 확약을 했기 때문에 신용장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지급 확약이 없다면 신용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은행의 지급 확약이 결제에 대한 지급 확약이 있는 것이 신용장 시스템인데, 그런데 추심 방식은 이러한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고 신용장과 거의 같은 기능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은행이 거기에 대한 지급 확약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심 방식에 의한 결제는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이 당사자들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수출업자가 환추심어음을 발행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거죠. 이거는 순전히 이런 추심 방식은 수입업자의 신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돈을 안 줘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심 방식에서는
처음에는 신용장 거래로 가다가 그죠? 나중에 두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었을 때 추심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추심 방식의 의의는요. 우리는 추심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DA와 DP가 있는데 DA하고 DP는 이제 우리가 앞전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컨셉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추심 방식은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지급하거나 또는 인수하거나 지급 혹은 인수와 상환하여 서류를 인도하거나 또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인도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류를 지급하는 겁니다. 자, 지급 또는 인수하는 경우를 우리가 즉 DP라 그죠? 자, DP란 것은 결국은 Document Against Payment입니다. 즉 돈과 즉 지급과 서류를 맞바꾸는 거죠. 그죠? 맞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인수하고 그죠? 인수하고 그죠? 인수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주는 인수한다는 것은 환음을 인수한다는 거죠. 그럼 환음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환음에 대해서 동의한다. 즉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채무를 인정하되 돈은 바로 주지 않고 돈은 물건을 팔아서 먼저 서류를 받아서 물건을 찾고 물건을 팔아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다시 이 물건값을 치른다. 자신이 구입해온 물건값을 치른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추심 방식과 신용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한다는 거고요. 추심 방식은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수입자가 이제 파산을 했을 때 또는 계약 불이행 등으로 추심 불능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위험성이 있다. 어떤 방식이? 추심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심 방식은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한다?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한다. 그죠? 그럼 신용장 방식은 누구를 의존한다? 예, 은행의 신용을 의존한다. 은행이 신용을 수출자에게 또는 수입자에게 쌍방에게 제공하면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더라도 서로가 안전장치를 은행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어떻게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심 관련 은행은 지시받은 대로 서류, 그죠? 서류만 취급합니다. 즉, 결국엔 금융서류, 즉, 환음, 내지는 상업서류. 상업서류는 물건을 찾는 데 필요한, 그죠? 결국은, 물건에 대한, 보관증에 해당되는, BL, 선화증권.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업서류에 해당되는, 금융서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음, 상업서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서류에 해당되는 것은 환음 같은 경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서류는 아까는 BL이라든지 또는 패킹리스트라든지 또는 커머셜 인보이스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죠? 물건을 찾거나 또는 또 그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서류들. 결국은 이 금융서류나 이 상업서류는 신용장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서류들이죠. 자, 근데 추심 관련 은행은 중간에 추심은 은행이 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은행을 대신해서 다른 대리인을 전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은행을 이용하든 다른 전달 수단을 이용하든 간에 어쨌든 이들은 뭡니까? 지급 의무가 없다. 그죠?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지시받은 대로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그죠? 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서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추심을 구별합니다. 그죠? 상업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금융서류만을 가지고 추심하는 경우를 우리가 무화환 추심이라 한다. 즉 화환이라는 것은 서류가 없는, 그죠? 그러한 추심이다 해서 우리가 이걸 무화환 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상업서류가 첨부될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화환 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상업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선화증권, 패킹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 컨트리 오브 오리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자, 무역거래에서의 추심은 상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송장은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운송서류 등 상업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화환 추심에 해당된다. 왜?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가져야 되고 이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이전해 줌으로써 결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추심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결제를 결국은 이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와 그 상품 대금과 맞바꾸는 거죠. 그죠? 맞바꾸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반드시 화환 추심에 해당된다. 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류가 동반된 추심, 즉 서류가 동반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서류가 동반된 추심이다 하고 이거가 다른 말은 화환 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역거래에서의 추심은 상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송장, 그죠? 송장, 운송서류 등, 그죠? 그래서 이제 상업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다, 그죠? 자, 상업송장은 커머셜 인보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는 건데요. 그래서 추심에 의한 결제는 운송서류 인도 조건. 자, 운송서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돈하고 운송서류를 바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DP라 그죠? 즉 Document Against Payment. 이때 Against는 주면 이런다. 하면 대서 즉 뭐냐면 자 다큐멘트를 넘겨주는데 무엇에 대해서 Against Payment입니다. 즉 돈에 대해서, 즉 돈을 주면, 이때 against는 돈에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서류를 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DA는 그 다음에 document 서류 준다. 뭐에 대해서 against acceptance 인정하면, 인수하면 뭘 인수한다는 거죠? 환음을 인수하면. 왜 환음을 인수해야 됩니까? 환음이란 것은 채권자인 수출업자가,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를 촉탁하는, 즉 대금의 청구를 재촉하는 서류를 우리가 환음이라 합니다. 결국은 내가 너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빨리 돈을 달라라는 표시가 바로 환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음에 대해서 돈은 바로 주지 않지만 외상거래를 하려 하지만 일단 자기가 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가 뭐냐면 환음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acceptanc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cceptance 하면은 네가 나에게 채무가 내가 너에게 돈을 받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즉 환음을 인수하면은 그 다음에 네가 필요한 서류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건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후불 조건이죠. 자, 일단은 채무만 인정하면 서류 주고 이 서류로서 당신이 물건을 찾아서 이 물건을 팔아서 그 판값으로 나에게 다시 결제를 해라. 이러한 조건이죠. 즉 후불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신용장에서 은행이 지불을 확약한 신용장에서는 이것이 후불 조건인 nuisance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asset draft가 되는 거죠. 일람불 바로 확인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조건. 거기에 해당하는데
추심에서의 DADP는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 조건은 아까 이야기했죠. DA와 DP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DA를 우리말로 하면 인수도 조건, 즉 인수를 하면 자,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수를 하면 도라는 것을 준다. 뭘 준다? 서류를 준다. 그래서 우리 인수도 조건, Document Against Acceptance에서 DA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좀 상세하게 보면요. 수입업자가 환음에 대한 인수만으로, 인수만이라는 것은 환음을 인정한다는 것. 환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채권자인 매도인에게 채무자인 매수인이 채무가 있다는 것, 즉 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환음을 인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수입업자가 환음에 대한 인수만으로 운송수를 찾아갈 수 있는 음을 인수하면 서류 인도 조건. 그래서 우리가 인수도 조건이다. 이렇게 그것을 줄여서 음인수 서류 인도 조건을 갖다가 인수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수출업자가 기한부험, 즉 기한부험은 유선스죠. 그죠? 그래서 deferred, 즉 외상이라는 외상은 기한부, 즉 일정 기일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일정 기일 후에 너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재촉하는 거죠. 발행하고 수입업자는 음에 대한 지급을 약속으로 좋다 주겠다 하면서 acceptance라고 서명 날인합니다. acceptance. 요게 이제 인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인수된 거죠. 이것만으로 운송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다. 자,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추심원에게 지급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이 환음, 음이죠. 이 음을 신용장에서는 은행 환음을 발행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심 방식에서는 개인 음을 발행한다는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은행은 은행음을 스스로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발행은 매도인이 하지만 은행음을 이용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그 지급 의무는 은행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추심 방식에서는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추심 방식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자, 수출업자가 기업보험 발행하고 수입업자는 음에 대한 지급을 약속으로 accepted라고 서명 날인만 함으로써 운송서류를 운송서류를 받아야지만 그 운송서류를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죠? 선사에 가서 물건을 찾을 수 있고 그 운송서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세관에 통관할 수 있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세관에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것이 없다면은 세관 통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선사에 가가지고 물건을 찾아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류를 꼭 받아야 되는데 매도인은 이 서류를 받기 전에 네가 나에게 채권이 있다, 줄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인증을 써주면은 비로소 그 서류를 갖다가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DA다. 그래서 인수도, 즉 아까 인수는 뭐 인수라 했습니까? 아까 뭐 인수? acceptance, 뭘 acceptance, 환음을 인수하면은 서류를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인수도 조건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는 인도받은 운송 서류로 화물을 찾아서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음기일 내에 결제하면 된다. 음기일이라는 것은 기한부죠. 요거는 이제 보통 외상거래죠. 그에 정한 기일이죠. 수출업자는 만기일 후 수출 대금을 추심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수출업자는 만기일 후에, 자, 만기일 후라는 것은 이제 약속된 날짜의 기일 안이라는 뜻이죠. 날짜의 이제 최종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약속한 최종 날짜에 수출 대금을 추심은행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자, 만약 수입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결제를 하지 않게 되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은행을 통해서 받는 것은 은행을 단지 하나의 매개체로 받는다는 것 뿐이지 신용장에서의 환원과 달리 은행음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차이가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급도 조건. 지급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대금을 지급하면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우리가 지급도 조건이라고 하고 Document Against Payment, 그래서 DP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수출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 운송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지급 서류 인도, 음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죠. 지급한다는 것은 대금을 지급한다. 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지급받으면 서류를 주는 이러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에 따라서 선적을 완료하죠. 그러면 하면서 일람부름은 aside draft를 이야기합니다. 즉 일람불이란 것은 은행 직원이 열람하고 하자가 없으면 바로 거기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일람불로, 그래서 assight라고 이야기하죠. assign, 바로 보고, 사이트, 우리 사이트 본다 할 때 사이트. 그래서 보고 assign draft라, 보고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금을 지급하면 운송 서류를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일람불이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추심 방식에서의 일람불음이라는 것은 은행의 음이 아니라 개인의 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행은 단지 전달자 역할만 하지 대금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요. 일람불음을 발행해서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의 거래은행, 즉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은 추심은행이죠. 그죠? 자, 추심은행이죠. Collecting Bank의 수출대금 추심을 의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누구에게 추심한다는 거죠? 수입업자에게 추심하는 거죠. 수입업자를 불러서 여기 이제 음이 왔고 환음이 왔고 서류를 받으려면은 대금을 결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추심은행이다 한다. 그죠? 추심의뢰은행은 어느 은행이 됩니까?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수출업자에 있는 은행을 우리가 추심의뢰은행. 그래서 추심의뢰은행은 우리가 remitting bank라 그러고 추심은행은 우리가 collecting bank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추심의뢰자는 뭐라고 했죠? principal이라 했고 그 다음에 추심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 있는 지급인은 drawee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용어들을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심은행은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에게 음을 제시를 하죠. 자, 왔습니다. 하고 금액의 일람 지급을 받고 금액 보고 그 다음에 뭘 일람 지급한다는 겁니까? 서류를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람 지급이라 합니다. 한번 보고 바로 주고 운송 서류를 갖다가 그럼 건네주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운송 서류와 대금을 맞바꾼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document against payment다. 즉 payment하고 결제와 그 다음에 document를 서로 동시에 한시에 맞바꾼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어떤 외상거래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일람불입니다. 바로 그죠? 연기금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이야기하는 인수도, 즉 인수, 음인수, 그 다음에 서류 인도 조건이죠. 그죠? 자, 음을 일단 인수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줬고 인수하면 서류를 주는 인수도 조건은 기한부 거래죠. 기한부로 거래하는 어떤 기한을 주고 외상거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근데 지급인도 조건은 일람불 거래. 바로 그냥 assight다. 바로 보고 문제 없으면 바로 지급하는 그런 이제 그 외상거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업자는 반드시 대금 지급을 완료해야만 어떤 방식에서요? 지급도 조건에서는 즉 DP 방식에서는 그렇죠? 운송서류를 찾을 수 있다. 즉 돈을 완료해야만 운송서류를 찾을 수 있다. 그죠? 자,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운송서류로 화물을 찾는 거죠.
자, 그럼 대금은 추심은행을 거쳐 수출업자에게, 추심은행은 크락팅 뱅크라 했고, 어떤 은행?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죠. 근데 이 추심은행은 은행이 아니고 일반 어떤 대리인이 해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지사가 해도 되고 이런 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추심은행을 거쳐 수출업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추심은행을 거쳐 수출업자에게 전달된다. 그 다음에 수입업자가 환음에 대한 지급을 만약에 거절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관계 서류는 돈을 안 주니까 서류를 주면 안 되겠죠? 다시 수출업자에게 반송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출업자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화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 선화증권이 있죠.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배에 싣고 난 다음에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떠난 다음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화물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서류가 가지 않았다는 것은, 서류가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화물은 누구에게? 매도인의 소유에 있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이 화물을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류를 줘버리면은 서류를 가진 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함부로 분실하면은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화물을 이미 수출항을 떠나 수입항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비용 손실이라는 것은 화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비용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추심 방식은 이제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심 방식의 결제 과정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신용장의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대신에 뭐가 틀리다는 거죠? 대신에 은행이 지급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다. 이 점만 틀립니다. 그죠? 자, 봅시다. 일단 매매계약 체결되고요. 그러면 선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적했으니까 재빨리 추심의뢰은행에 운송서류하고 환음을 가져가서 추심을 의뢰하는 거죠. 그 우리가 요즘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가 빚진 사람한테 채권 추심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추심한다는 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추심이다 하고, 영어로는 collecting이라고. 우리가 돈을 모으다는 그 이디엄들, 영어의 표현들은 collecting money라고 합니다. collecting payment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럼 이거는 대금 지급을 촉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심한다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송수류 해가지고 환음에서 추심 의뢰를 하죠. 추심 의뢰를 어디 하냐면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죠. 그럼 요게 결국은 이제 내공은행과 똑같은 겁니다. 신용장에서는. 그럼 추심은행에 가면은 추심은행을 우리가 레미팅 뱅크, 요걸 왜 레미팅이라면, 레미팅이라면 보내다는 뜻입니다. 추심은행은 운송업자로부터가 제출한 환음이나 운송 서류를 어디로 보냅니까? 추심은행, 즉 collecting bank로 보내죠. 그죠? 그래서 추심 의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낸다는 뜻에서 레미트라 해서 레미팅 뱅크를 우리가 추심 의뢰은행이라고요. 실제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추심 의뢰은행이 아니라 수입자가 거래하고 있는 추심은행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심은행이 실제로 돈을 돈을 걷어들이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collecting한다, collect한다. 그래서 모은다. 그래서 collecting bank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추심은행은 그것을 수입자를 불러가지고 결국 이 추심은행이 신용장에서는 오프닝 뱅크, 개설은행, 즉 개설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개설은행이 결국 지급은행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신용장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심은행에서 추심 시스템에서 추심 방식에서 이 추심은행은 결국 지급은행은 아닙니다. 그죠? 실질적인 지급인은 바로 즉 수입업자가 실질적으로 지급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신용장 방식에서는 이 지급인은 결국 개설은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장은 은행 간의 약속이고 은행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업자와 오프닝 뱅크 간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는 즉 신용장을 열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담보 관계는
문제가 생겨도 그들의 문제지 이 신용창 시스템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문제다. 자, 어쨌든 대금 지급 의무는 지급인인 오프닝 뱅크 결국 캐슬은행이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은 신용창 방식인데 추심 방식에는 추심은행이 지급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결국 수입업자가 이 서류를 인수하지 않으면 또 서류를 환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하지 않고 또는 환음을 거부하면은 돈을 받지 못하는 그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죠? 자, 이때 추심의뢰은행은 추심 지시서를 추심은행에 송부를 합니다. 그죠? 이 추심 지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만약 추심이 안 됐을 때, 즉 거부했을 때 수입업자가 대금 지급을 거부했을 거, 그다음에 서류를 인수하지 않을 때 뭐 그 이유를 기재하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내용도 있고, 요건 추심 지시서는 추심은행이 수출업자인 수심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작성해서 같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상적으로 추심을 갖다가 인정하면은 서류를 갖다가 건네고, 그죠? 그 다음에 만기일 지급인 그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다시 돈을 수입업자로부터 받으면 그것을 다시 추심의뢰은행에 보내서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인 수출업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하나 다른 것은 은행이 보정하지 않는다. 지급을. 은행이 지급을 보정하지 않음으로써 또 몇 가지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리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 주요 당사자들, 주요 파티스, 그죠? 당사자들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심 방식에서 추심 의뢰인은 수출업자를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principa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principal. 그래서 당사자,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추심 의뢰인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수출 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수출업자를 우리가 principal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환음을 발행하죠. 그죠? 환음이죠. 때문에 발행인, 그 다음에 채권자, 매도인, 송화인, 고객으로도 분류합니다. 그죠? 고객으로도 불린다. 자,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서 오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갖다가 부담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추심의뢰를 받은 수출국의 은행이죠. 그죠? 대부분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이 추심의뢰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심의뢰은행을 우리가 레미팅 뱅크라고 하는데, 레미트는 보내다는 뜻인데 뭘 보냅니까?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즉 환음과, 그죠? 환음과 채무를 인정한 어음이죠. 돈 줄 게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인정한 어음, 그죠? 환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운송 서류들을 갖다가 보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인정받을 어음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인수를 한다면은 누가 수입자 인수를 한다면 내가 돈 줄 거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외상거래의 경우에는 서류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거래가 아닌 사이트 거래에서는 돈과 서류를 바로 바꾸는 거죠. 그죠? 바로 바꾼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럴 때 이런 서류가 필요하죠. 누가? 결국 이 서류를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서류를 추심은행에게 줘서 이 추심은행이 결국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추심은행이 결국 이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즉 매수인, 즉 지급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 거니까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서류를 보낸다는 뜻에서 레미팅 뱅크다 이렇게 합니다. 즉 수출업자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을 이야기할 거죠.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환음과 운송 서류를 수입업자가 소지하는 추심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수출대금 추심을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송부한다는 의미에서 레미팅 뱅크다 이런 용어를 써서
주심의뢰은행으로 합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수출업자로부터 어음을 받았어. 그죠? 자, 이 어음을 수출업자로부터 금융서류인 환어음과, 그죠? 그 다음에 인정해라 이런 거죠. 인정해라 라는 것을 재촉하는, 돈 내놔라 라는 것을 재촉하는 환어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운송서류들, 선화증권이라든지 커머셜 인보이스라든지 패킹 리스트라든지 컨트리 오브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물건에 관련된 이러한 서류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같이 레미팅 한다. 같이 추심은행에다가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심의뢰은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추심의뢰은행까지 했네요. 자, 그래서 수출대금 추심을 의뢰하는 거죠. 그죠? 추심대은행.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심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심은행은 collecting bank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운송서류와 그 다음에 추심 지시서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여 수출 수입대금을 이제 실제로 징수하는 은행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입업자에게 직접 운송수요를 제시하는 추심을 제시은행, 즉 프레젠팅 뱅크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냥 제시하는 은행, 그죠? 수입업자에게 직접 운송수요를 제시하는 추심은행을 제시은행, 프레젠팅 뱅크라 한다. 자, 추심의뢰은행의 지시만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의 지시만 따릅니다. 그래서 어음의 지급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죠? 맞죠? 어음 지급에 대한, 원래는 이제 신용장에서는 이런 은행들, 추심은행의 결국 개설은행, 즉 오프닝 뱅크가 되어서 이 은행이 실질적으로 어음에 대한, 즉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가지죠. 그렇지만 추심 시스템에서는 신용장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은, 여기에 관여된 은행들은 결국 대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급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직업인 드로위는 누구냐면 수입업자를 알죠. 수입업자로 추심 지시서에 따라 어음이 자기에게 제시되면 채무자로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음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의뢰인이다, 즉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직업인이다, 드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실질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심 방식의 특성은, 자, 신용장 방식하고 이제 차이점이죠. 아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강조했습니다. 자, 신용장은 왜 신용장이 가능하냐? 자, 전혀 모르는 사이에도 은행이 들어서 은행의 신용을 수입업자에게 공유하고 수출업자에게 공유합니다. 수입업자는 어떤 걸 공유합니까? 그래, 물건이 실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서류가 다 챙겨졌다는 것이 확인되면 내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입업자에게. 그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자, 일단은 물건 실은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됐다는 의미구나. 그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신용장이 결제됐다는 이야기군. 자, 그래서 이제 수입업자의 경우는 자기가 돈을 보냈는데도 이 돈이 적정할 때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용이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파는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은행이 나서서 나는 수입업자도 알고 수출업자도 알고 수입업자가 있는 지역에도 지점이 있고 수출업자가 있는 지역에도 지점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양자에 대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너 지금 수출업자지, 자, 수입업자지, 네가 두려워한 게 뭔지 우리는 안다 이거죠. 만약에 수출업자한테 돈을 보냈는데 수출업자가 그 돈만 받고 물건을 만들지 않은 경우가 네가 가장 치명적일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은행이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수출
수입업자에 대해서 수출업자가 가지지 못한 신용을 어떻게 은행이 스스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 일단 물건 확실히 실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서류 확실히 만들어서 제출한 거, 그 서류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서류인 거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현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그래, 저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못 주면 경우가 있으니까 돈은 우선 내가 지급하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수입업자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겠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도 누구의 신용을 내가 그 수입업자에 대해서 전혀 신용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 은행이 중간에서 자신의 신용을 은행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공유해 주겠다. 그게 뭐냐? 결국 대금을 먼저 주겠다. 너희들이 실은 거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대금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양방 간의 어떤 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이 바로 신용장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신용장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신용장 시스템에서 우리가 신용이 공여될 수 있는 이유는 수출업자에 대해서 은행이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은행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추심 방식에서는 그러한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급의 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단지 수출 대금을 재촉할 뿐, 추심할 뿐, 받아줄 뿐. 그 다음에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내가 대신 주지는 않는다. 결국 이 수출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수입업자다. 수입업자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DA와 DP는 중간에 신용장과는 달리 은행이 신용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행이 신용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이 대금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DA와 DP 거래에서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수입업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건 하나의 단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서 수입업자는 어떻게 개설은행이 제시한 관계 운송 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죠? 신용장에서는. 그러나 DA와 DP의 거래에서는, 그래서 DA와 DP 거래의 수입업자는 추심은행이 제시한 환원과 운송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개인 대 개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돈 주는 것을 신용장에서는 거부할 수는 없죠. 왜? 그것은 미리 보정해놨기 때문에, 보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죠? 지급 보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심은 은행이 대금에 대해서 인발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입업자가 추심을, 즉 돈을 지급할 것을 거부할 수가 있죠. 그죠? 그 거부되면은 결국은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거래에서는 발행되는 환음은 개설은행이 지급인이죠. 맞죠? 개설은행이 책임이 있습니다. 지급의 의무가 있죠. DA와 DP에서 발행되는 환추심은음은 수입업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수입업자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DP는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거절로, 그죠? 그 다음 운송서류 반송에 따른 화물 반송 처리가 위험이 되죠. 한국에 벌써 가야지만, 배에서 실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선화증권 같은 이런 상업 서류들이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 서류들이 발행됐다는 배는 벌써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 간 물건은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수입업자가 대금 지급을, 즉 추심을 거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거부한다면. 그 다음에 D의 acceptance는 수입업자가 음상의 인수만으로 운송서류와 화물서류를 찾을 수 있어 수출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단은 서류 찾아가지고 서류 받아가지고 물건을 먼저 찾아가지고 팔죠. 파는데 이제 팔았는데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돈을 안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팔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물건이 잘 안 팔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면 안 팔린 대로 또 수입업자는 불만이 생기니까 내가 돈을 줄 이유가 있나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제 excuse를 만드는 거죠. 변명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돈을 갖다 돈하고 서류하고 맞바꾸는 것보다는 수출 대금 이제 회수 불능의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 거래선 또는요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에 의해서 매입은행이 그죠?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운송수를 매입할 때 수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시 개설은행에 서류를 보내면서 상환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DA와 DP 거래에서는 수입업자가 운송서류 인수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추심이 완료되어야지만 대금이 수출업자의 계정에 입죠. 당연한 거죠. 최종적으로 돈을 주는 주체는 수입업자이기 때문에 그죠? 은행이 대금 지급을 미리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돈을 보내줘야만이 돈이 입금이 되는 거죠. 그죠? 추심은행을 통해서 추심의뢰은행으로 돈이 보내져야지만이 결국은 수출자가 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OI DP 거래에서는 수출업자에게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이 높죠. 그죠? 신용장 방식에 비해 불리한 결제 방식이죠. 근데 수입업자 측에는 신용장 개설에 따른 담보금 제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 담보금 제시란 것은 우리가 보통 신용장은 은행이 신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를 넣으라 합니다. 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먼저 수출업자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수출업자가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것을 확보받으니까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수입업자 당신이 서류를 인수받고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돈 금액만큼 우리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담보금이라 합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1억 원짜리의 어떤 신용장을 오프닝 한다면 그 1억 원만큼의 담보를 미리 그 은행의 어카운트에 입금시켜 놓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찾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유치를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1억 원을 1억 원짜리의 어떤 환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억 원짜리의 어떤 환음이 아니라 LC를 열기 위해서는 담보금이 1억 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런 담보금 제시가 필요 없죠. 그죠? 담보금 제시가 필요 없고 자, 그냥 하면 환음이 오면은 돈을 주면 되니까. 그죠? 환음이 오면 돈을 바로 주면 되니까 담보금 제시 필요 없다면 담보금은 은행이 중간에 인발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은행이 저가 먼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입업자가 주는 거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은행에 미리 그만큼의 돈을 신용장을 개설할 때처럼 그 개설 금액을 미리 담보로 예치해 놓을 필요가 없다. 왜? 신용장은 개설되면은 이 수입업자가 돈을 주든 안 주든은 관계없이 개설은행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책임을 지지만 이 같은 경우는 결국 최종적으로 매입자, 즉 매수인이 돈을 즉 지급하지 않으면 돈이 수출업자에 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은행이 미리 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전달만 해줄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그죠? 담보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담보 제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보다 유리하다. 자 그래서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랬죠. 자, 추진 방식의 수출 거래는 보통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나 상호 신용 상태를 믿을 수 있는 단골 거래선 간에 많이 이용된다. 추진 방식. 그렇죠?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전적으로 누구에게? 전적으로 수입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전적으로 수입자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